시간이 돼서 개강을 해야 되는데 개강하기 전에 저보고 소개 부탁을 해서 저희가 체험관에서 길거리 역사 특강 시리즈를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 저번에도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이에요. 네, 우리가 4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4번째. 목요일날 주진호 교수가 하셨고, 금요일날 조광 교수가 하셨고, 어저께 토요일날 심용한 교수가 하셨고, 오늘 이제 마지막 날로 내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요즘 각종 언론계나 학계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의 이덕일 소장님, 문학박사신데요. 이덕일 박사님께서 오늘 4번째 길거리 역사 특강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아까 방금까지 있다 가신 그 대전대학교 도면회 교수 또 계셨는데 오늘 가셨구나. 이번에 역사교과서 계셨었는데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소장님 몇 분이나 하시는가요? 네. 강의 시간이 몇 분? 시간 뭐 한 4, 50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 40분, 50분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요. 거기서 다 거기 서지 마시고 몇 분에 이쪽 앉으시고 이렇게 하셔야죠. 반갑습니다. 저도 뭐 길거리 특강은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제가 강연을 뭐 수백 번은 다닌 것 같은데 길거리에서는 처음 해보는 것 같고 80년대 생각도 나고 그럽니다만 어쨌든 이제 80년대하고 다른 거는 요만한 공간이라도 이제 좀 약법적으로 마련됐다 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한국사 어떻게 서술해야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쪽 초청을 받고 고민을 좀 해봤어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저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어떤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여야 좌우 이걸 뛰어넘는 어떤 이제 공감대, 역사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견지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교과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만 이 교과서 문제를 단순히 이제 뭐 그 여야 문제라든지 뭐 좌우 문제라든지 그렇게 작은 틀에서 다뤄서는 좀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이제 그런 견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윤내연 교수님의 고조선사 연구란 책이 다시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잘 모르지만 우리 사회는 사실 그 윤내연 교수님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80년대 우리가 뭐 감옥 가서 고생하고 한 분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 윤내연 교수님이란 분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고조선사 연구라는 고조선에 관련한 책을 쓰셨는데 이게 순수한 고대사 같지만 사실은 첨예한 현대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 독립운동가이자 또 하나의 직업을 들려면 역사학자셨어요. 근데 둘 다 뭐 돈은 안 되는 일이니까 이제 고생은 많이 하셨을 텐데 이 독립운동가 겸 역사학을 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공통적으로 다 고대사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뭐 단재신초 선생 말할 것도 없고 무원 김교원 선생 하시는 분들이 다 한국 고대사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독립운동 하면서 시간이 남아서 고대사 하신 건 아니겠죠? 그 당시 고대사, 한국 고대사라는 것이 독립운동의 최전선의 일원이기 때문에 고대사를 하신 거예요. 단지 이분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민세 안재홍 선생 같은 경우 나중에 1930년대 후반이 가면은 더 이상 활동할 공간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활동할 수가 없게 되니까 고향인 평택에 은거하셔가지고 무슨 책을 쓰시냐면 조선 상고사 감 이런 책을 쓰세요. 비록 모든 활동 공간이 30년대 후반 40년대 다다르면은 조그만 공간도 다 없어지는데 정치할 공간이 다 없어졌다. 그러나 나는 이 한국 고대사에 관한 이 책을 남김으로써 우리 민족이 불우한 그러니까 그 영원히 끊이지 않는 그 기록을 갖다가 남기려고 한다라고 하시면서 이 조선상고사 감을 쓰시는데 이분은 민세 안종 선생은 일제 강점기 때 9번이나 감옥을 들락날락거렸던 이제 그 비타협정 민족주의자였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다 한국 고대사를 연구한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총독부에서 우리 그 대한제국을 점령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점령하기 전부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국보 1호가 뭡니까? 남대문이죠? 그 남대문이 왜 국보 1호로 되어 있는지도 아세요?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가 들어온 데라고 해가지고 일제강점기 때 국보 1호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나서 잠시 점령했었는데 결국은 쫓겨갔지 않습니까? 쫓겨간 원인을 자기네가 그 전쟁에서 임진왜란, 정유재란에서 실패한 원인을 이 사람들이 깊게 연구했어요. 연구한 결과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임진왜란 때는 무력만 가지고 들어왔는데 요 다음번 들어올 때는 우리가 역사관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만든 게 정한론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정벌하는 논리. 그런데 우리가 일본을 볼 때 우리는 남북 이렇게 나누지만 일본은 그 서부 일본, 동부 일본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서부 일본의 대표는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고 동부 일본의 대표는 여러분 그 대망의 주인공, 최종 주인공 누굽니까? 승자 도쿠가와 이에야스죠. 그런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계열이 정권을 잡으면 동아시아가 편안해요.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계열이 정권을 잡으면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이제 임진왜란에서 실패하고 도요토미가 죽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도요토미를 신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도요쿠니 신사란 걸 만들고 각지에 특히 서부 일본의 여러 군데에 도요쿠니 신사를 만들어 놓고 신으로 모셨는데 그 다음에 이 서부 쪽에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계열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 신사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소위 메이주신이라는 게, 명치유신이라는 게 일본 서부 지역 쪽 사람들이, 하급무사들이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 메이지를 등에 업고 정권을 잡은 걸 갖다가 멋있게 말해서 이제 메이주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메이주신에 성공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사를 다시 복원해가지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신으로 다시 섬기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이 세력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대한제국을 다시 점령하겠다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만든 이론이 바로 정한론인데 정한론의 핵심을 지도로 표현하면 딱 두 개가 됩니다. 하나는 한반도 북부에는 중국의 식민지인 고대 한나라의 식민지인 한사군이 있었고 한반도 남부에는 고대 일본의 식민지인 임나일본부가 있었다. 딱 이 두 가지예요. 거기에 무슨 이론을 따지면 한국사 정체성론이라 뭐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도로 표현하면 딱 그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에서 고대사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조선총독부 산하에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선사 편수회의 회장은 여러분 얼핏 생각하시기에는 역사학자가 할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조선사 편수회 회장입니다.
정무총감이란 자리를 지금으로 비교하면은 국무총리,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이 모든 거를 한 손에 쥐고 있는 그야말로 슈퍼파워죠. 이 사람이 조선사편수의 회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선사편수에서 조선사를 만드는데 나중에 1930, 40년대에 일본이 전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전쟁 비용이. 그래서 모든 예산을 깎을 때도 이 조선사편수의 비용은 안 깎았어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이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신경을 썼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일본이 패해서 쫓겨갔습니다. 쫓겨갔을 때 우리나라 당시 이제 남한에는 이 역사를 집단적으로 연구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3그룹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들은 사회 경제사학자라고 불렸던 막시스트 학자들입니다. 백남훈이라든지 김석형이라든지 전석담 같은 분들인데, 이분들을 해방공간에서 다 자진월북을 하죠. 그래서 이분들은 남한에서 사라지고, 또 하나 남아있는 분들이 위당 정인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민세 안종이라든지 하는 그 민족주의 계열의 역사학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6.25 전쟁 와중에서 대부분 월북이 돼요. 그래서 결국 남아있게 된 것은 조선총독부사나 조선사 편수회에 근무했던 사람들만 주로 이제 남아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이제 그 한국의 역사를 주로 이제 쓰다 보니까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그 한사군은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라는 한사군 한반도서를 그대로 온전시키고, 그런데 한반도 남부에 임나일본부가 있었다라고까지는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말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대신에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되었다라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삼국사기 불신론하고 임나일본부설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런데 동전의 양면에서 임나일본부는 말하지 않는 대신에 임나일본부를 있게 만든 삼국사기 불신론은 그대로 유지시켜가지고 해방 이후에 거의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맞서서 아까 말씀드린 윤내영 교수라는 분이, 우리는 그 전에 이제 계속 가르친 거는 한사군 한반도설만 가르쳤는데, 이 윤내영 교수님이란 분이 하버드대에 교환교수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버드대 가면은 하버드 옌칭도서관이라고 전 세계에서 아마 동양학 관련한 책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은 이 도서관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국이 세계의 제국이 되는 이유들이, 세계의 제국이고 어떤 나라고 간에 그 나라의 수준을 보려면 그 나라의 인문학 수준을 보면 아는데, 벌써 하버드 옌칭도서관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동양학 서적이 있다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만만치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윤내영 교수님이 80년대 초에 하버드 교환교수로 가가지고 거기 있는 중국 사료들하고 이제 북한 학자들의 역사서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배워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고조선의 강역이 지금의 중국 북경 근처 하북성 일대까지 걸쳐져 있었고, 그리고 한사군도 그 일대에 있었다라고 중국 사료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귀국하셔가지고 고조선사 연구를 비롯해서 한국 열국사 연구 같은 책들을 내셨는데, 그 책을 내시고 나서 고생을 엄청 하셨어요. 한국 사회에서 이 고대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회에서 고조선사를 연구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까지 겪었냐면, 그 한사군 한반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시 이제 안기부에 신고해가지고 이분이 안기부 조사까지 받았어요. 고조선사를 그렇게 썼다 하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제가 처음에 한국 고대사는 단순한 고대사가 아니라 바로 첨예한 근현대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역대 독립운동가들이 왜 한결같이 고대사를 연구했는가 하는 게 이제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이 고조선사 연구를 비롯해서 이 윤내영 선생님 서적들이 다 절판돼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 강연 가면 어떤 분들이 이분이 쓰신 거를 복사까지 해가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 책을
다시 좀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워낙 이제 방대한 서적이라 비용도 많이 들고 뭐 하다가 제가 한번 작년에 찾아뵀더니 몸이 상당히 안 좋으세요. 파킨슨씨 병에 걸리셨는데 이쪽하고 싸우다가 상처를 너무 많이 입으셨어요. 사실 이쪽하고 싸우다 보면 이 학자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병 걸린 것도 그런 이유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뵙고 이 책 다시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출판사 지금 주선했다기보다 제가 한 일은 별로 많진 않은데, 제가 다시 내야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올해 이제 고조선사 연구가 다시 나왔는데, 앞으로 뭐 열국사 연구를 비롯해서 한국 고대사 실론 이런 책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분이 이 책이 다시 간행되니까 너무 기뻐하셨어요. 거의 뭐 눈물을 흘리다시피 하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 현재 한국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이제 말해주고 있죠. 또 한 분이 최재석 교수님이라고 이제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구순되셨죠. 이분은 바로 임나일본부설하고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을 비판하셨는데, 이분은 이 관련 전문 논문이 한 300편쯤 있고 전문 학술저서가 약 30여 편쯤 있어요. 그런데 이분도 또 윤대현 교수님 못지않게 많은 순환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심지어 한국 학술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술원에 이분을 사회학 전공하셨는데, 사회학을 전공하시다 보니까 한국 고대, 일본 고대 사회와 한국 고대 사회 이걸 비교하다 보니까 이 삼국사기와 일본 서기를 보게 됐는데, 이분이 그 과정에서 쇼크를 먹은 게 한국 학자들 상당수가 일본 조선총독부에서 왜곡해놓은 역사 고대사를 그대로 서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삼국사기 불신론과 임나일본부설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래서 이번 책도 조만간에 삼국사기 불신론 비판에 관한 그 책이 이제 조만간에 다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거의 뭐 학계에서 투명인간 취급받다시피 할 정도로 완전히 무실당했어요. 이 식민사관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우리 지금 사회가, 제가 왜 고대사 이야기들을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현재 우리나라의 역사관,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로 사대주의입니다. 근데 제가 한 두세 주 전쯤에 저 내몽골 포두라는 곳에 갔다 왔어요. 몽골은 저 북쪽은 이제 몽골 공화국이고, 남쪽은 원래가 그 몽골 땅인데 이제 중국이 차지해서 내몽골로 만들었죠. 그 내몽골의 내몽골의 이제 송도가 북경에서 한 500km쯤 북쪽으로 가면 있는 호아호톡이란 곳인데, 거기에서 한 뭐 100몇십 킬로 그 서쪽으로 더 가면 포두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 포두에서도 한참 시골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시골길을 왜 찾아갔냐면, 그 머나먼 시골에도 우리 독립운동 유적지가 있어요. 무슨 유적지가 있냐면, 우리는 사실 그동안 이 한국사 서술할 때 이 독립운동사를 서술해주는 그 원칙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 옛날보다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그 독립운동사는 그 유명한 것만 써두는 게 암묵적인 원칙이에요. 제가 사학과를 들어갔더니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현대사는 연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현대사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네, 앞으로 오셔야지. 저 현대사는 지금 시대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현대사를 연구하면 안 된다. 뭐 학부생이 뭐 알겠어요. 말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전 세계 역사학계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전 세계 역사학계가 다 안 그러고 우리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몰랐죠. 나중에 박사과정점 들어가서 제가 뭔가 좀 이상한 게 배우는 게, 그러다가
그 휘산 김성학 선생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 손자 김병기 선생이란 분을 만났더니 우리가 지금 배우는 역사학의 상당 부분이 거의 태반이 조선 통독부에서 만든 거를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이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그 공부의 와중에서 다들 독립운동가들을 역사 한국 고대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조선 총독부를 만나게 되고 독립운동가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독립운동가 중에 한 분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휘산 김성학 선생의 스승인 국동 조병준 선생이란 분인데 이분은 1923년에 원래 이제 나라 망하니까 바로 만주를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1923년에 내몽골 포두로 이주를 합니다. 왜 여기로 이주하냐면 조만간에 일본이 만주까지 점령할 것이다. 그럼 미리 장기전에 태세를 취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내몽골 포두로 이주를 하시는데 전 이런 분들 볼 때 상당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 이루려면 상당히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이제 단기적인 거 가지고 많이 해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번 그동안 우리가 뭔가 많이 이제 성취한 듯 하다가 갑자기 또 확 거꾸로 오고 과거로 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이제 단편적으로 봐왔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거기에서 내몽골 포두에서 이제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고 하는데 거기 가봤더니 흙으로 된 뭐 토단이 조금 흔적이 조금 남아 있는데 1930년대 거기를 방문했던 분이 남긴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을 보면은 거기서 토단을 3개 만들어 가지고 매년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지내는 분이 누구냐면 한 분은 단군, 또 한 분은 고구려 시조 추모왕, 또 한 분은 이제 임경업 장군인데 임경업 장군은 아마 이 조병준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다 평안도 분들이에요. 평안도 분들은 저도 양친이라 평안도 분인데 저도 그래서 어릴 때 임경업 장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임경업 장군이 싸우려고 했던 청나라는 만주족은 사실은 넓게 보면 우리 같은 이제 동이족 계열입니다만 어쨌든 그 머나먼 몽골 척박한 땅에다가 독립운동 하겠다고 거기다 기지를 만들어 놓고 이 흙으로 3개의 단을 만들어서 단군, 추모왕, 임경업 장군을 제사했다는 그걸 보고 상당히 이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족동 조병준 선생의 증손자 되는 분을 만났는데 거기서 그냥 농사 짓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보고도 상당히 이제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거기까지 저희가 왜 찾아갔냐면 족동 조병준 선생의 제자인 휘산 김성학 선생 이제 저한테 증손자 분이 회사 잘 다니다가 때려치고 이제 역사 공부한다고 대학원 가가지고 고생 상당히 이제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분 집안에 독립운동 사료가 상당히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하셨냐면 젊은 시절에 상해에 가서 독립신문 사장을 하셨는데 이때 박은식 선생이 독립운동 지혈사,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투쟁사, 피로선 투쟁사를 쓰시죠. 그걸 쓰시면서 박은식 선생이 나는 지금 이 투쟁사, 괴로운 역사를 쓰지만 자네는 나중에 우리가 해방이 되면은 우리가 기쁨에 찬 독립운동사를 쓰게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독립운동사를 서술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독립운동사를 서술하려면 자료를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자료를 모았는데 이분이 뭘 또 하셨냐면 여러분 저 만주에 가보시면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는 독립운동 조직이 있었는데 이 조직들은 뭐가 있었냐면 각자 이 참의부는 지금 압록강 바로 서북쪽, 그러니까 서북쪽 대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정의부하고 신민부는 만주 약간 이제 북쪽에 있었는데 이 독립운동 단체들은 내부에 행정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의회가 있고 법원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 군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국내 진공작전을 상당히 많이 펼쳤는데
아마 여기서도 이 독립군, 만주 독립군들이 구체적으로 국내 진공작전을 어떻게 펼쳤는가 별로 배워본 분 별로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 심지어 그 참의부라는 곳에서는 1924년도에 일본의 사이토 총독이 압록강 대안에서 배 두 척을 타고 하나는 호위선이고 하나는 순수선을 타고 내려온다는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이분들이 그 참의부에서 그 전날 밤부터 압록강 대안 쪽에 그 저쪽 중국 그쪽에 매복하고 있었어요. 매복하다가 그 사이토 총독이 탄 배가 내려오니까 수백 발의 총탄을 휘갈겨 가지고 이 사이토 총독 일행이 탄 이 두 척의 배가 쏜살같이 도망갔는데, 그래서 이 사이토가 일본 의회에 끌려가 가지고 엄청 깨졌습니다. 너무 조선 치안 다 확보했다고 큰소리 뻥뻥 지더니 조선 치안은커녕 네가 탄 배가 지금 총 맞고 도망가느냐. 그런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도 안 배워왔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문제라는 게 한국사 어떻게 서술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럼 왜 삭제됐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뿌리가 우리 역사가 잘못된 뿌리를 찾아보면 크게 봐서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이 사대주의가 있어요. 그 사대주의는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 사대주의가 사실은 유학이 갖고 있는 그런 사대주의죠. 그래서 우리 고조선 이야기할 때 흔히 단군조선, 뭐 기자조선, 위만조선 이렇게 말하는데 고려 조선의 유학자들이 갑자기 단군보다도 이제 기자조선을 많이 높였어요. 왜냐하면 기자는 중국 은나라에서 왔다라고 해서 높였는데 그 중국 은나라는 동이족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깊게 가면은 그게 이제 낮출 건 아닙니다만 이 기자라는 분은 서기전 12세기 무렵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그래서 기자가 조선에 왔다 평양에 왔다라고 해가지고 평양에다가 무덤을 세워놓고 하는데 평양의 무덤이 쓴 때가 서기 12세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떠난 지 2400년 후쯤에 평양에 느닷없이 무덤이 등장하고 이것이 이제 그 후로도 조선시대에도 계속 이제 유학 사대주의가 진행되니까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조선 총독부가 여기를 점령하고 나서 이 유학자들의 사대주의 역사관을 상당 부분 이용을 해먹습니다. 그래서 요즘 와가지고 다시 이제 한국의 일부 학자들이 한 사고는 평양에 있었다라고 주장한 건 총독부만 한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유학자도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이미 단군조선이 그러니까 이 고조선의 마지막 위만조선은 단군조선의 제일 서쪽에 있던 이제 한 부분인데요. 거기가 무너지고 한사군이 들어선 지 이미 1000몇백 년이 훨씬 지난 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쓴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죠. 그럼 가장 정확한 기록들은 한사군이 실제로 설치되어 있었던 그 당시에 쓰여진 기록들을 봐야 되는데 이 당시 쓰여진 기록들은 다 한사군의 위치가 오늘날의 하북성이나 내몽골이나 요령성 이런 쪽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역사가 잘못되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발생하냐면 중국에서 동북공정 차원의 지도를 미의회 조사국에 보낸 적이 있어요. 1912년에. 뭐냐면 중국과 북한의 역사 경계, 강역의 문제 해가지고 동북공정 지도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 정부에다가 1912년에 한국 정부의 입장은 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 정부에서 동북아 역사재단 당시 이사장하고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지금 동북아 역사지도 만드는 책임자 중 한 분하고 외교부 고위 관료들하고 미의회에 가가지고 지도를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담은 지도를 제출했는데 그 지도의 내용이 바로 한사군은 한강 이북에 있었다라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에 와서 저는 이 문제를 갖다가 상당히 여러 번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북한이 유사시에 북한이 잘못됐을 때 예를 들어서
중국 쪽이 북한을 지금 중국에서는 어느 작업까지 하냐면 고구려나 발해 같은 걸 갖다가 이제 중국의 이 지방 정권으로 서술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여차할 시기에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북한을 장악하고 나서 여기는 원래 우리 건데 한국 정부에서도 이렇게 인정했지 않느냐, 이렇게 지도 보내와서 공식 입장을 해왔지 않느냐 라고 하면은 그때 우리가 뭐 할 겁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아무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과연 이 나라는 도대체 이 시스템이 이 국가 영역에 관한 문제인데 도대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심지어 그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만든 동북아 역사 지도에 독도가 빠졌어요. 독도가 빠져 있는데 그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그 지도를 제작하는 재단 측에 책임자였던 사람이 쓴 글이 있어요. 독도가 과연 우리 것일까? 독도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은 일본의 우명한 음모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분이 동북아재단의 독도연구소 소속의 연구위원이에요. 일본이 주기적으로 독도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분에게 마이크 갖다 댑니다. 이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하여 우리 갈등을 지향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면 독도 문제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계속 그 일본하고 갈등을 겪었던 문제인데 여기에서 과연 독도가 우리 거다라는 논리를 두 가지 이상 될 수 있는 분 대보라 그러면 제가 강연 가서 대보라 그러면 별로 많지 않아요. 여기 분들은 아마 역사 관심 많으시니까 뭐 서너 가지 이상 되실 것 같은데 될 수 있습니까 하면은 독도는 원래 우리 거야 이 말 외에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삼국사기 이 정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작년엔가 아베 일본의 이제 수상 아베가 그 일본 의회에다가 초등학생부터 독도 교육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면 만약 외국인을 만났을 때 독도가 일본 거라는 논리를 조목조목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교육시켜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외국에서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과 제3국 학생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일본 학생은 독도가 우리 거인 이유 1, 2, 3, 4 설명하면 한국 학생은 뭐라고 할 겁니까? 그거 원래 우리 거였어. 그건 일본이 우리 거란 걸 인정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일본이 우리 거란 걸 인정 안 하면은 제3국 학생이 들을 때 듣고 보니까 독도는 일본 거 같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어떤 분이 강연을 하는데 그런 말까지 했어요. 강연하는데 어떤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 와서 강연을 하는데 이분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청중이 물어봅니다.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니까 이분이 나는 독도 전공이 아니라 한일 고대사 전공하는 분인데 나는 독도가 전공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사례를 뭘 드냐면 모 법대 교수가 이 독도에 관해서 강연을 했더니 강연 들은 학생들이 강연 듣고 보니까 독도는 일본 거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독도가 우리 거라는 논리가 뭐가 있느냐? 일본에서 만든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거라고 그려져 있는 지도가 너무 많아요. 일단 지도가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면 태정관 지령이라는 게 있는데 태정관 지령이 뭐냐면 1877년에 일본의 태정관이 지금의 일본의 총리실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원래 일본에서 우리는 나라 국자 하면은 고려시대도 전국을 가리켰고 조선도 전국을 가리켰지만 일본에서 나라국 쿠니 하면은 전국이 아니라 공권 영조가 다스리는 그 영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전국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메이지 이후에야 이 사람들이 전국 단위의 개념이 생기는데, 이때 이 내무성의 관료들이 지금 독도를 자기네로 편입했다고 하는 희만의 현에 가가지고 지적돌 만드는데, 지적돌 만들다 보니까 울릉도와 독도를 희만의 현에 포함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놓고 이상하니까 내무성에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본 내무성에서 이 문제는 영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료를 관련 자료로 갖추어 가지고 정식으로 질의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식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내무성에서 이 자료들을 보면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거 같은데 영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무성 혼자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태정관의 품위를 해가지고 결정하겠다라고 해서 당시 총리실인 태정관의 품위를 했어요. 그랬더니 태정관에서 그 자료를 다 보고 내린 결정이 이른바 태정관 지령인데, 태정관 지령, 질문한, 요진 이겁니다. 질문한 울릉도와 독도는 본방, 일본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명심하라. 그리고 딱 공문을 내려 보냈어요. 그걸로 끝난 겁니다. 조선 정부는 개입도 안 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일본 정부에서 자기들끼리 희마나현 내무성, 그 다음에 태정관,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다가 태정관 총리실에서 우리하고는 관계없다라고 공식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이 사실을 철저하게 비밀로 붙였어요. 비밀로 붙이다가 1987년에 교토대 교수 호리가조란 분이 비로소 이걸 갖다가 공개하면서 논문으로 썼어요. 1987년에. 그럼 지금으로부터 몇 년 지났어요? 1987년이면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죠?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안 하는 거예요. 아까 독도가 우리 것일까? 독도연구소 소속 동북아 역사재단에 나라돈 가지고 운영하는 데서, 나라돈 갖고 운영하는 데서 독도 문제가 나오면 독도가 우리 거라는 논리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온 국민들이,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별로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설명하면은 외국 나가서 일본 학생하고 논쟁 붙었을 때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고 니네 총리실에서 이렇게 말했어. 그래야 되는데 이 호리가조라는 이 교회로 그럼 우리가 업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 구급파론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사카가와라는 A급 전범이 만든 일본 이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 돈이 약 10여 년 전에 모 대학에서 100억가량 받아갖고 문제된 적이 있었는데, 그 모 대학에서 받은 자금이 1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그런 일본 구급파 자금이 상당수 들어와가지고 한국의 정신을 좀 먹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도 그런 분들 호리가조 교수 같은 분들 독도가 한국령이라고 명확하게 논문 썼으니까 일본 내에서 순환을 많이 당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좀 얻고 다녀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했던 분이 독도 연구란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보면은 호리가조 교수는 일본 학계에서는 확실히 예외적인 존재였다. 호리 교수와 달리 일본의 다른 학자들은 독도가 일본령이라는 글을 썼다라고 하면서 독도가 일본령이라는 논리를 갖다가 1, 2, 3, 4 아주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나라는 제가 이 독도 문제 가지고 그렇게 오래 논쟁이 되고 뭐 했는데,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독도가 우리 것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글들이 그런 국가기관에서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에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도저히 이제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이 교과서 문제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과서 문제를 단순히 여야 차원의 문제라거나 뭐 이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 지금 한국 사회 전반적인 정신사회의 문제,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역사를 지금 과연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로 저는 이 전 국민적, 전 민족적 어떤 그런 차원으로 이게 전개되고 진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몽골 포두에 독립운동하러 가가지고 이분들이 흙으로 3개 단을 짜놓고 그 단군과 이 주몽을 갖다 제사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사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군 이야기하면 뭔가 이상한 사람, 민족 이야기하면 뭔가 이상한 사람,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어요. 마치 우리 민족주의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니까 여기에 맞서 싸우기 위한 그런 이 민족주의였지, 저항적인 민족주의였지, 서구 민족주의나 일본 민족주의 같이 우리가 남을 침략하거나 그런 민족주의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하나 단재 신채호 선생이 조선혁명선언에서 다 밝혀놨어요. 단재 신채호 선생은 철저한 민족주의자 또 아나키스트 아닙니까? 아나키스트는 이 세계동포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옛날에 무정부주의라고 뭐 잘못 알려졌지만 이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 조선혁명선언을 왜 쓰냐면 1920년대 초반에 의열단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암살에서 나왔었죠. 그 의열단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일본의 다나카 대장이 상해 온다는 첩보를 입수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다나카 대장이 온다는데 일본 군부의 실체죠. 우리가 화장식을 안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해가지고 우리 화장식에 나갈 사람을 한번 뽑아보자 라고 하니까 서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쏘겠다라고 하니까 심지어 그래가지고 막 서로 하겠다 그래서 논쟁이 되다가 세 분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세 분을 뽑아가지고 다나카 대장이 그 상해 황포탄 공원에 황포탄 그 항구에 내릴 때 이 세 분의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저격을 했는데 다 이게 실패를 했어요. 말하자면 옆에 있는 분이 잘못 맞고 좀 뭐 나중에 그 소설가 박태원이란 분이 쓴 글을 보면은 의열단 뭐 실기를 보면은 땅 쐈는데 이 다나카가 그때 마침 머리로 숙이는 바람에 뭐 모자창을 맞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실패를 했습니다. 뭐 오성윤이나 뭐 몇 분이 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잡혀간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상해에서 이제 외교 독립론을 주장하는 분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건 테러 행위다라고 막 비판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이 한국 독립운동이 테러로 흐르는 거를 뭐 비판한다라고 하는 식에 나오니까 한국 그 외교 독립론을 주장하는 그 일단의 이제 그 상해 쪽 한국 인사들도 이제 비판하는 논조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단 김원봉 선생이 의열단 단장 약단 김원봉 선생이 당시 이제 아나키스트 유자명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과 함께 북경까지 찾아가가지고 단재 신채호 선생을 찾아가서 선생님 이거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총 들고 싸우는데 우리를 비판하다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을 담은 그 선언문을 써주세요 라고 해서 나온 게 그 유명한 의열단 선언문이라고도 불리는 이제 조선혁명선언인데 강도 일본이 우리 국호를 다 없이하고 우리 생존 조건의 필요성을 모두 말살했다라고 이제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분은 폭력을 비판하니까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여기서 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분이 바로 민족과 민중을 하나로 결합을 시켜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민족주의는 유럽의 제국주의나 일본 제국주의와는 다른 저항적인 민족주의면서도 지배층 중심의 민족주의가 아니라 민중의 관점에서 민족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제 민중의 관점이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그 말씀하신 조선혁명선언에 나오는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 조선혁명선언에 민중 뭐 이야기하니까 뭔가 가슴에 조금 이게 뭔가 좀 그런 생각들도 좀 드시죠? 그래서 이제는 뭐 시간이 뭐 거의 다 됐는데 날도 춥고 한데 뭐 그만할까요? 조금 더 할까요?
그래서 이 단재 신초 선생도 단재 신초 선생에 관한 일화들이 상당히 많죠. 이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상해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할 때 이분은 돈이 없으니까 그냥 서점에 들어가서 책을 보고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이분은 원래 유학자였습니다. 성균관 박사까지 하셨죠. 그러다가 북경에 갔는데 북경도 또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독립운동가들이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 먹고 살 게 없고 그 다음에 국내 들어와서 총을 쏠려면 여비도 있고 뭐 며칠 숙박비도 있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심지어 뭐까지 하냐면 북경에 있는 관음사에 이 숙녀로 말하자면 이제 위장 취업을 하는 거죠. 그 숙녀가 되면은 그 밥은 먹여주니까. 그래서 이제 숙녀로 있으면서 당시 이제 아나키스트 중국인 동지 중에 이석중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북경대 대리총장까지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당시 북경대 도서관에 있었던 사고전서라는 그 방대한 서적을 고대사 서적을 섭렵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 고대사 서적을 읽고 그 당시 읽고 다 고대사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여순 감옥에 갇혀섰을 때 조선항고사 이걸 다 감옥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이 단재 신초 선생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 자료가 정확하네 안 하네 어쩌고 하는데 아니 감옥에서 순수하게 기억력에만 의지해 갖고 쓴 글이 제가 읽어보면 저렇게 정확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저는 그런데 흠을 잡아내는 사람들은 기억력 의지해서 쓴 여기에 연도 당연히 틀리지 그게 어떻게 다 맞겠어요. 사람 이름도 틀릴 수가 있고 하는데도 이분이 그 감옥에서 기자를 만나서 여기서 기자가 가니까 기자를 만나서 언제 집필하십니까 하니까 일하는 와중에 잠깐 5분씩 쉬는 시간 있을 때 그때 내가 이제 뭐 집필을 한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집필한 서적들인데 이 단재 신초 선생의 역사관 제가 말씀드린 근현대 관점은 민족주의와 민족주의로 하나를 결합한 민족주의 여기에다가 한국 고대사 관점은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단재신 그 윤대한 선생님이 말씀하신 고조선사 연구에서 말씀드린 한사군의 강역은 북한에 있지 않고 다 좀 만주에 있었다라는 그 모든 역사관들이 다 일치하는데 그런 역사관들이 일치하는 것은 바로 이분들이 그 당시 사료를 보고 그 당시 사고전서에서 봤던 중국 사료를 보고 윤내은 교수님은 하버드 연층도서관에 있던 중국 사료들을 보고 한 결과 그 다 일치해서 이제 그런 역사관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 교과서를 어떻게 서술을 해야 되냐면 이게 국정과 거민정과 자유발행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도 교과서 서술에 지금 이제 참여하자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는 거민정도 사실 다 점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오히려 자유발행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입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다 이제 입시가 워낙 막강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뭐 자유발행제 되기는 이제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이제 역사서를 서술할 때 일관된 관점에서 단재 신초 선생 같은 분의 역사관을 보면 다 고대사부터 근현대까지 다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관된 관점으로 우리 역사서가 서술될 때 이 역사서를 통해서 이 교과서를 통해서 이 교과서로 배우는 학생들이 먼저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되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되고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건국절 가지고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건국절을 주장하는 분들의 그 이면에는 뭐 다 여기 계신 분들쯤 되면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한다라고 하면은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1945년 해방 이후에 미국이 가져다 주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민주공화제를 지향하면은 민주공화제를 미국이 가져와 주었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게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910년 이제 8월 말에 일본에게 완전히 강점되고 강점 직후에 전국 각지의 양반 사대부들이 만주로 망명을 합니다. 만주로 망명해서 주로 이제 북간도에 망명한 분들은 대종교 관련 분들이고 서간도에 망명한 분들은 이쪽에 양반 사대부들이 많이 가는데 거기에 망명해가지고 1911년 4월 달에 경악자란 걸 만들고 경상도 이제 안동 출신의 유림 이상용 선생을 사장으로 추대를 하는데 이분이 벌써 1912년에 쓴 글을 보면은 삼권 분립을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우리 역사의 대단한 반전입니다. 수천 년 동안 왕정국가였던 우리가 1910년에 나라 망하고 바로 그 이듬해 봄에 경악자라는 민단 자치 조직을 만드는데 이 조직에서 삼권 분립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모였던 분들 다수가 1919년 3.1운동 일어나고 1919년 4월 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때 임시정부에 대거가자마자 그래서 임시정부 헌법 1조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민주공화제로 함 이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최초로 만든 헌법 1조예요. 바로 이걸 부정하고자 하는 그 뜻이 건국이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라고 하는 데서는 바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3.1운동의 그 결과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그 임시정부 헌법 1조에 정치체제는 민주공화제로 한다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그 대한민국이 그때 수립됐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헌법 전문이 3.1운동으로 수립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들어가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란 부분은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다 우리가 나라 망하자마자 바로 나라 망안에 이 독립운동가들이 집단으로 만주에 이주해갖고 1911년 4월 달에 저 만주 유아연의 추가가 뒤에 보면 대고산이란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그 산 아래에서 수백 명의 망명자들이 모여서 경악자를 만드는데 그때 이미 민주공화제를 지향했던 뿌리가 있고 그 뿌리가 나중에 그 10여 년 후에 그 3.1운동으로 이어져 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의 1조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하고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헌법 정신대로만 가면은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자꾸 우리나라는 그 헌법 정신을 자꾸 부정하고 자꾸 이 헌법 정신을 흔들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사회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거죠. 현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미국 사회가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 사회는 수정헌법 1조 하면은 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그걸 바꾸고 싶으면 헌법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헌법 그 전문에 나와 있는 이런 규정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한결같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고대사를 연구했고 또 고대사 연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단재 신초 선생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다 그 고대사에 대한 그런 관점이 민주공화제라는 정치체제와 다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독립운동가들의 이 역사관이 오늘 대한민국의 이 역사관이 된다면은 한국 사회 많은 부분들이 해결돼요. 이 그 대금 풍조, 물질 풍조, 자기만 살려고 하는 풍조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 것인가 바로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담겨졌을 때 이제 대한민국이
뒤로 자꾸 후퇴하지 않고 자꾸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로 돌리려고 하는 이걸 갖다가 막아내는 그 차원을 넘어서 이것이 하나의 말하자면은 구국운동이자 민족을 되살리는 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찬바람 불고 차단이고 막 시끄러운 소리가 휘발유 냄새도 나고 뭐 시끄럽고 그렇고 추운 거리입니다만은 저희가 여기 나온 것은 이 교과서의 거짓과 진실을 교과서를 펼쳐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 들고 나온 거거든요. 하도 교과서는 없다고 TV에 광고를 해서 진짜 유관수는 없는지 보시라고 8개 교과서를 다 갖고 나왔어요. 펼쳐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유관순이 없던 교과서가 2번 있었어요. 천재교육 교과서하고 두산동학 교과서인데요. 왜 없냐고 물어봤더니 천재교육 교과서를 고등학교 교과서를 집필한 주진호 교수가 중학교 국사교과서를 집필했어요. 중학교 국사교과서를 집필하면서 유관순은 인물사중심을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중학교 때는 여성 독립운동가를 한 꼭지를 따로 남자연 여사라든가 한 꼭지를 따로 가르쳤기 때문에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3.1운동과 임시정부를 가르쳐야 한다. 이게 단계적으로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중학교 때 자기가 집필했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천재교육을 중학교 배운 사람은 고등학교 때 다 더 높은 수준을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뺐는데 그걸 뺐다고 난리를 쳐서 다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왜 이렇게 편성되는지 어떻게 수준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편성하는지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유관수 뺐다 그러니까 아니 그럼 넣게 해서 다시 넣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검정받기 위해서 출원했던 내놨던 교과서를 가지고 유관수는 안 가르친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지적하는 바람에 다시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걸 보시라고 여기 보시라고 여기 보시면 펼쳐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정말이지 거짓말이지. 지금도 정부는 돈을 들여서 TV 광고를 해요. 유관순을 안 가르친다. 또 프랭카트를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고 4만 개를 막 걸어가지고 전국에 막 걸어주면 국민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주체사상을 교과서의 교육과정 학습 요소로 가르치도록 되어 있어요. 주체사상이 뭔지. 왜냐하면 북의 사회변동과 분단 이후 북의 사회의 변화와 그 다음에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이라는 단원에서 주체사상을 북한학계에서 뭐라고 하는지, 그런데 실제로는 얼마나 우상화와 반대파 순청에 이용당하는지 이걸 자세히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체사상을 가르칠 수 있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교육과정이 다 편성되어 있고 올해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도 학습요소에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이걸 가르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학습요소에 보면은 탈북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이런 학습요소들이 있어요. 이걸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모르는 채, 교과서를 안 본 채 주체사상을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총리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교육과정을 전혀 모르고 교과서를 전혀 안 본 채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보시라고 이렇게 교과서를 갖고 나왔어요. 6.25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교과서 보면 그 페이지에 북한군의 전투명령 6월 22일자 전투명령이 실려 있어요. 자세한 전투명령 1, 2, 3, 4, 5 이런 것. 그래서 교과서를 펼쳐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국민을 속이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교과서 들고 나와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루 종일 찬바람 부는 거리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좀 이렇게 아까워서 저녁 시간에 1시간 정도 역사학계에 유명하신 분들을 모시고 거리에서라도 이렇게 역사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제는 심영환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하셨고요. 그 전에 조광 교수님, 그 전에 기계명 교수 이런 분들이 좀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실 거 없으시죠? 네, 없으시면 마치겠는데요. 끝까지 이렇게 힘들고 추운 길거리에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